책 읽어주는 우진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저자이신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의 삶.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사회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과제들, 인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관심들, 인생의 장년기와 노년기를 맞고 또 보내는 이들에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삶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지은이 김형석, 편행곳 주식회사 알피스페이스. 성공하면 행복할까?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그러나 행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으면 같은 대답은 없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같은 내용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불행이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으나 같은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눈다. 그때의 복은 행운을 뜻하는 말이다. 선택과 노력의 대가로서 복이라기보다는 공짜로 주어지는 복운이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통한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없다. 공짜로 주어진 복이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시간의 빈 그릇 속에 담아놓고 싶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는 삶의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내용과 연결되는 행복을 뜻한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빈 그릇 속에 담아놓고 싶은 것들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다. 그 대명사의 내용에는 꼭 같은 것은 없어도 서로 비슷한 것들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몇 가지 유형 중에 하나 또는 둘을 택해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주어지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에 속하는 것들이다. 어린애들이 마음에 드는 인형을 얻었을 때의 즐거움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로 대표되는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지배하고 싶은 본능, 강자가 되려는 의욕, 야망을 채우고 싶은 삶의 욕망들이다. 그런 것들을 소유했을 때는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 명예욕도 그 중에 하나이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으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타인과 사회의 보답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들을 소유했을 때의 만족을 행복으로 느끼며 상실했을 때는 불행으로 생각한다. 성적 욕망도 또 하나의 소유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실했을 때는 고통과 불행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 정신적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 또 더 많은 소유와 족점력에 빠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행복을 찾는 것이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진리같이 전해지고 있다. 오래 살면 좋을까? 오래전에 보았던 한 여론조사가 기억난다. 오래 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시 90세가 넘도록 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18%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뜻밖의 결과였다. 왜 그랬을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서 90세가 넘은 이들의 실태를 본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기는 해도
그 노인들 같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예상 밖의 통계. 90이 넘었는데도 신체와 정신 상태가 모두 건강한 사람은 많지 못하다. 또 건강하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애정은 두터우나 가정과 이웃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따라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적당한 장수가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다. 내 친구인 안병욱 교수는 춘원 이광수를 아끼고 존경했다. 춘원의 유정에서 문학적 눈을 뜨기도 했고 그를 통해서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본받아 지녔다. 그런데 춘원이 친일을 한 걸 생각하면 애석한 마음을 금할 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춘원은 친일운동을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야 했다고 말하곤 했다. 춘원에게는 장수가 오히려 저주스러운 결과를 남겼다고 말하곤 했다. 주변에서 보았을 때도 그렇다. 90이 넘으면 치매를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내 친구들 중에도 노인성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이 생각난다. 가능하다면 정신 상태가 온전할 때 죽는 것이 축복이야. 치매에 걸려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게 되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편이 옳지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또 90이 넘으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가 힘들다. 균형을 갖춘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90세 이전까지다. 내 친구인 김태길 교수는 88세까지 그랬다. 그러나 90이 넘으면 정신력은 여전한데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고 신체적 건강은 유지되는데 정신력이 병적으로 약화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내 아내가 오랜 병 중에 있을 때 교회 목사님이 환자의 어려움과 가족들의 사회적 일을 위해서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사실을 회상해 보는 때가 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기도가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90이 넘도록 살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는 예상 밖의 통계가 나왔던 것 같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도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은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나 자신이 행복하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할 것 같다. 나도 고통을 겪어야 하고 이웃에게까지 부담과 어려움을 끼치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다. 만일 조물주가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도록 허락했다고 하자. 150세나 200세까지 살게 된다면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고 싶겠는가? 오히려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고 할 것이다. 내가 오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며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과 사회가 되겠는가. 그래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 사는 것이 최상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장수보다는 좀 더 오래 많은 일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이 장수의 가치와 의미가 될 것이다.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나이 들면 새로 생기는 것이 더 많을까?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까? 50이 넘어서부터 신체적으로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갱년기 증상도 뚜렷해진다. 기억력이 쇠퇴도 어쩔 수 없는 변화다. 이성 간의 욕망과 기대도 약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대로 남는 것이 있다면 소유에 대한 욕망이다. 명예욕도 그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도 있다. 남들이 외제차를 타면 나도 무리해서라도 외제차를 갖고 싶어진다. 권력과 지배욕도 그 하나이다. 내 선배 교수 한 사람이 장관이 된 적이 있다. 며칠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친구나 후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아직은 잃어버리는 것보다 찾아 갖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다가 70대 후반부터 80대가 되면 얻어지는 것은 없고 잃어가는 것이 현저히 많아진다. 그렇게 왕성했던 소유욕까지도 사라진다. 소유해 보니 별것 아니더라는 생각도 들고 소유해 보겠다고 욕심조차도 약화되고 만다. 현상을 유지해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바뀐다. 다 잃어버리거나 모두 떠나버리고 말면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 남는가?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고독.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삶에 다니는 가정이었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 신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올림포스 산 위에 살던 신들이 지상에 내려와 인간 사회를 살펴본 후 인간들의 우수성과 유능함이 곧 신들보다 앞설 것 같다는 걱정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신들이 모여 인간들이 영구히 신들 밑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운명적으로 결정질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연구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당신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지 않고 완전한 동일성이었던 인간을 반씩 쪼개서 한쪽은 남자를 만들고 다른 한쪽은 여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인간들이 그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합치기 위해 다른 발달을 할 수가 없어 신들보다 앞서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재미있는 신화이기는 하나 그 속에서 우리는 잠재해 있는 인간적 본능의 두 가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는 남녀 간의 애모심이 얼마나 본능적이며 절대적인 건가 하는 것이다. 반으로 나누어지기 전의 인간은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뒤따르는 문제는 짝을 찾은 뒤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을 해 가정을 갖게 되면 그 가정적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과제이다.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 남녀가 서로 사랑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성스러운 인간적 의무이다. 완전한 삶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루어진 결혼이 이혼이 되기도 하며 가정적 불화를 초래하게 되는가? 사랑하고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결혼을 하기 때문이다. 무자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적 인생관과 가치관이다. 이기주의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도록 되어 있다. 이기주의자들이 세력을 갖거나 사회를 움직이게 되면 그 결과는 인간적 고통과 불행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기주의자들은 사랑다운 사랑을 할 자격이 없다. 흔히 결혼했다가 파혼을 하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은 성격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성격은 같을 수가 없다. 또 달라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같은 성격이라면 성장과 발전도 없고 새 것을 창출해내는 행복도 사라진다. 달라서 더 귀하고 행복한 것이다. 그런 것은 성격의 차이가 아니다. 자신도 모르게 안고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때문이다. 내가 옆에서 잘 알면서 오래 지켜본 한 가정이 있다. 부부가 다 개인적으로는 유능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다. 밖에서 보면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나 나는 옆에서 보면서 저 부부는 밖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행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철저한 이기주의들이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서로가 상대방이 위해주기를 바랄 뿐 내가 먼저 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결혼 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거리가 멀어지면서 위해주는 마음과 정보다는 합리적인 타산이 앞서곤 했다. 나이 들면서 그 병폐가 더 심해졌다. 70이 넘어서는 서로 관심 없이 별거 생활을 했다. 정신적 이혼과 마찬가지였다. 이기주의자는 사랑을 못한다. 사랑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외면당하거나 버림을 받는다. 죽음에도 의미가 있는가? 99개를 넘기면서부터는 나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곤 한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의 죽음에 직간접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다. 죽음이 아주 가까이까지 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요사이는 웰다잉 운동이 많이 벌어지기도 한다. 행복한 죽음은 없겠으나 고통이 적은 좋은 죽음을 맞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살아있었을 동안에도 체험하지 못했던 고통을 치르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는 생각이 떠오를 정도이기도 하다. 나는 내 동갑내기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복받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쇠해 있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죽을 만큼 아프다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날 밤에도 편히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2층에서 일어난 큰 아드님이 식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버지 침실로 들어와 아버지 일어날 시간이 되었어요 라면서 가까이 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아버지 아침 진지 드셔야지요 라고 말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놀라서 목 아래로 손을 넣어 보았다. 따뜻한 온기는 남아 있었는데 눈을 뜨지는 못했다.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아드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나는 마음씨가 착한 분이니까 고통 없이 떠나셨다고 생각했다. 내가 겪은 다른 사람들이 몇 달씩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암으로 죽어가는 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것도 누구나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다는 공감의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 고통은 다른 동물들보다도 인간들만이 겪는 고통인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생명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성의 지혜를 빌려 자연의 섭리로 돌리라고 가르친다.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면서 즐기고 열매를 익혀가면서 행복을 누리다가 완숙기인 가을이 되면 충분히 익은 열매는 떨어져 간다. 그래서 또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에게 생명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인간의 일생도 그렇다. 연륜이 차면 옆에 남아있는 다른 열매들에게 내 때는 찼으니까 먼저 갑니다. 남은 시간을 즐기다가 오세요. 라면서 떨어져 가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생명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절망에 빠져 불행과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 자연의 섭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체적 기능이 끝나는 죽음에 대해 좀 더 이성적이고 운명적인 해석을 내려도 좋을 것 같다. 문제는 그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다른 생명체들과의 차이인 것이다. 동물들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죽음의 과정을 밟는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의미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예측할 수 있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삶에 대한 선택과 결단의 책임을 지게 된다.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된 사람이 인생의 차원 높은 새 출발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로 하자. 조만간 죽음에 직면하게 될 테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의 빈 그릇에 어떤 삶의 내용을 채워가겠는가 라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값 있는 인생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할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죽음을 예상하기 이전보다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보통 65세부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 지 오래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가 22세까지이고 남자는 24세까지라고 한다. 그 후부터는 서서히 하강하는 것이 신체적 과정이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누구나 늙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후배 교수들이 회갑이 되었다고 말하면 저 친구는 철도 들기 전에 회갑부터 맞이하네 라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내 선배 교수인 정석혜 선생이 한 번은 나에게 김 선생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더라? 고 물었다. 내가 70대 중반입니다. 라고 했더니 좋은 나이로구먼 하면서 부러워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1961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었다. 백인 교수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지금 내가 노년기는 언제부터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장이 끝나기 시작하는 때를 더듬어 보자는 뜻이다. 만일 성장이 정지되는 7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늙기 시작하는 것은 75세부터라고 보아 좋을 것 같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정착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된다. 내 주변에서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때 동창이나 대학 친구들을 만난다. 그 나이쯤이 되면 모두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를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도 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드러난다. 때로는 밖에 나갔다가 동료나 후배 교수들을 만난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쓸쓸함을 보여준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노년기는 어떠할까 반성해 본다면 80쯤의 나이가 평가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지금도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도 존경스러운 삶을 이어왔는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97세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89개를 하고도 17년이 지난 셈이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곤 한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었던가?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언제쯤부터 잃어버린 삶의 결함을 채워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남겨주었던가?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싶어지기도 한다. 취미 생활의 즐거움. 여러 해 전 일본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60대 중반 여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물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들과 더불어 세월을 보내고 옛날 친구들과 때때로 만나는 여성들이었다. 반면 새로운 행복을 찾아 누린 사람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공부를 시작한 사람, 취미 활동을 계속한 사람, 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여성들이 그 나이가 되면 가정적 책임은 끝나게 된다. 시간의 여유도 생긴다. 앞으로 주어지는 세월을 아무 준비도 없이 지내면 결국은 공허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계속한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누렸고 자녀들로부터는 존경을, 이웃과 더불어는 즐거움을, 사회적으로는 고마움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오래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1년 3월이었다. 내가 한림대학교에서 일송상을 받게 되었다. 대학에서 내정한 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감사히 수락하게 되었다. 수상식이 끝나게 되면서 답사를 할 순서가 되었다.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 없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상을 받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마음은 있었으나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직책을 맡은 일도 없었고 남다른 업적을 남긴 바도 없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다면 받아도 되겠다고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모두가 웃었다. 그러나 반성해보면 그것이 내 진심이었다. 물론 나보다 더 많은 고생을 치른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 모두가 무겁고 어두운 역사의 험난한 길을 밟아왔기 때문이다.